서울대학교에서는 심화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당연히 연대에서도 이 부분들이 중요하겠으나 연대에서는 조금 다르게 워낙 내신 자체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편이라 연대는 좀 다르게 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 여긴 취업률이 높으니까 최소한 200%, 막 300%, 700%까지도 막 도는데 한번 내가 내신이 좀 낮더라도 한번 도전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기에는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자체의 점수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점. 아무래도 대를 지원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과거 영재고 하면 자사 특목고 아이들 이 아이들과 경쟁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은 일반고에 졸업생들과의 경쟁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난 5월 말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학별로 눈여겨봐야 할 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모든 대학들을 지금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좀 주요 대학교들 위주로 좀 몇 가지 사항을 좀 체크를 해왔는데 우선 대학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학교입니다. 올해 각 대학별로 설명회도 하고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대부분 대학별들 자기네 실질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됩니다. 합격자들 50% 컷은 70% 컷은 어떤 학교는 최종 마감 합격까지 성적을 발표한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자체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대학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학 어디가에 발표되는 자료가 전부라고 볼 정도인데 사실상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만큼 굉장히 내신 자체 성적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서울대는 이제 학종으로만 선발을 하죠. 학생부 종합형에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대학들과는 조금 다르게 과목별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분포 비율, 그 수강자 수 등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서울대 방식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학과 연계성에 좀 맞춰가지고 활동들을 굉장히 심화적으로 해야 되고 보고서도 굉장히 심화적으로 써야 되고 이러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중요하게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별도로 교과 이수 현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번에 설명회 때 발표한 자료인데 학생 A하고 학생 B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화 과목이 많이 없죠. 그래서 뭐 물원, 화원, 생원을 한 건 똑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 3학년 때 물투랑 화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물원, 화원, 생원 위에 화투, 그리고 화학 실험, 그리고 과학 과제 연구까지 좀 심화된 과목들을 주로 했죠. 그럼 딱 보시게 되면은 선택 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생 B가 조금 더 심한 학습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학생이 같은 학과를 지원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이나 뭐 재료공학이나 이런 순수 공학 계열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심화 과목을 한 학생 B보다 학생 A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물리 2를 했잖아요.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심화 과목은 했으나 물투 이수를 안 했죠. 실질적으로 이 두 학생 같은 사례들을 보게 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대에서 발표한 기준이 있죠.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발표한 교과 이수 권장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 권장 과목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생각보다 합불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혹시 생각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과를 고민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 위주로 학과 선택을 한다기보다 내가 교과를 어떻게 이수를 했는지 그 교과가 권장 과목과 연계성이 있는지 또 하나는 그 권장 과목을 내가 이수를 했으면 거기서의 내신 등급이 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교과 이수 현황을 기준으로 서울대를 좀 지원을 하시면 활동 위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면접을 보는 경우에 어떤 학교에서는 1차 서류 성적이나 서류 평가 기준의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 점수를 아예 오픈을 안 합니다. 면접관들한테 1차 서류 성적은 아예 오픈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면접을 평가를 하는 편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면접의 영향력이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시문 면접을 보는 일반 전형이 직윤보다는 면접의 영향력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좀 종합해서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록된 진로와 0점 연계 없는 학과를 지원할 때 좀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학생부 활동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학과 연계성이 좀 높은 학생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계 과목들 있죠. 과목에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들, 그 과목들이 제대로 수행을 했느냐, 거기에서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있으나 활동에 관련된 부분의 불이익은 거의 높지 않은 걸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교과 이수 기준을 학교 편제상 충족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서울대가 지금 발표한 이 교과 이수 추천 기준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 이제 설정된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 교육과정을 포커스로 잡아서 하는 이수 추천 과목들은 아마 다시 서울대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교과 이수 기준은 내년도 2027학년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리자유학부를 신설을 했어요. 무전공 학부로 264명을 선발을 합니다. 인문에서 128명, 그리고 자연계에서 136명을 선발을 하고요.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의예과를 포함해서 일부 과목은 제외를 하고 원하는 전공을 2학년 때 선곡하는 이제 무전공 선발인데, 이게 아쉽게도 모집 인원이 그만큼 증가가 된 거냐라고 여쭤보시면 안타깝게도 그거는 아니에요. 모집 인원을 새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다른 모집 단위에서 조금씩 인원을 빼서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학과 인원들, 뭐 특히 인문계에서 경영계열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인원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예년보다 타 학과의 커트라인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기본적인 전략을 잡으실 때 황금대지 때라 재학생 인원들이 많아졌죠. 당연히 인원이 많아지니까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다. 당연한 얘기겠죠?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등급에 들어가는 인원도 이제 1등급이 4%까지 주잖아요. 그럼 전체 재학생 인원이 많아지면 1등급에 들어가는 4% 인원도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등급단에 해당되는 인원 자체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커트라인은 예년보다 좀 올라갈 거라, 특히 상위권 대학 분포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예년도 커트라인 있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도 이게 참고할 수 있는 커트라인, 그걸 그대로 보고 지원을 하신다면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럼에도 연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진리자유학부가 신설이 되면서 다른 학과의 인원이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다른 학교보다 커트라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대 학생부 교과형 이제 추천형이 이제 고교별 10명을 추천을 받잖아요. 그리고 교과 100%, 거기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작년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평균 64.9%였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6.5명, 6명에서 7명 정도가 최저를 맞췄다라는 부분이겠죠. 생각보다 이제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연대 같은 경우에 교과형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반 고등학교 합격률이 97%였어요.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연대 학생부 교과형 그리고 추천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구나. 연대가 평균 내신 등급을 반영을 하고 또 지점수를 반영을 해주잖아요. 이 지점수를 반영하는 이유가 특목고나 자사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내신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정을 해주겠다 의미로 이제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반영을 하더라도 평균 내신 등급 자체도 같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보정이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50% 커트라인이 한 1.42, 그리고 70% 커트라인 평균이, 이게 모집단 평균입니다, 1.47 정도가 나왔고요. 자연계열은 50% 커트라인 평균이 1.30, 그리고 70% 커트라인 평균이 1.32 정도가 나왔습니다.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죠. 근데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조금 더 커트라인은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도 최소 학생부 교과형을 연대로 쓰려면 자연계는 작년보다 올라간다고 봤을 때 한 1.2등급 선에서, 그리고 인문계열도 작년에는 1.4등급 선까지 합격선이 나왔었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4등급 초반대에서 1.3등급 때까지는 진입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형입니다. 작년에 활동후 수형이 1단계 선발위원회 3배수였어요. 근데 이걸 4배수까지 좀 변경을 했습니다. 3배수에서 4배수로 바뀌었다서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4배수 1단계 통과 인원이 많아졌다라는 의미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중요해졌다? 면접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에서는요, 그 서류를 평가할 때 뭐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을 합쳐서 70%를 보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30%를 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꽤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워낙 또 좋은 학생들이, 그리고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평가할 때 단순 내신 자체로만 평가를 하면 거의 비슷한 학생들이 많아요.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들 테니까. 따라서 아까 서울대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심화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서울대에서 발표한 교과 이수, 연계는 권장 과목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연대에서도 이 부분들이 중요하겠으나, 연대에서는 조금 다르게 워낙 교과 이수 과목이나 그리고 내신 자체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편이라, 연대는 좀 다르게 세특 경쟁력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1단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보고서 그 세특에 대한 깊이나 이런 심화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고의 합격자 비율을 보게 되면, 작년에 활동후수형 최초 합격자가 일반고 비율이 49%였고요. 최종 합격자는 68%가 일반고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최종만 보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게 이제 일반고 합격자니까 활동우수형에서도 일반고를 많이 뽑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초 합격자는 50%가 좀 안 됐죠. 49%. 이게 무슨 말이냐? 자사특목고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됐다? 서울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의학계열이라든지 등등 다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일반고가 충원 합격을 많이 해서 최종 합격자의 일반고 합격률이 거의 70%에 육박을 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활동 우수형은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반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도전할 만하고 내신 좋은, 거꾸로 자사 특목고 학생들의 합격률도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고려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교과 비중이 80%에서 90%로 확대를 했어요. 그 말은 서류평가 비율이 축소를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기존 탐구 2과목 평균에서 탐구 1과목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다는 소리가 됐고, 교과 비중이 늘어났다, 90%로. 즉 내신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평균 61.3%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전해를 보게 되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61%까지 올라갔다는 건 꽤 많이 늘어났는데, 왜냐면 작년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작년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 원래는 미적이나 기하만 그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을 시켜줬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확통까지 좀 그 기준을 완화시켜줬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2과목 평균에서 1과목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에다가 과탐 지정이 아니라 사탐까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연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통도 가능해졌고 사탐런도 가능해졌고, 이게 다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을 시켜준다는 소리가 되죠. 그럼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작년보다도 더욱. 그럼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작년에 61.3%인데 평균, 올해는 더 늘어나겠죠. 예상하건대 거의 70%를 육박하거나 혹은 70%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다가 교과 비중은 90%까지 확대가 됐대요. 그럼 작년 커트라인보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형의 커트라인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려대 중에서 자연계열 기준으로 과탐을 안 보게 되면 서울대에 지원이 안 돼요. 그쵸? 왜냐면 그 최저학력 기준 요건의 축적이 안 되죠. 하지만 연대는 가능하죠.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보면 또 지원이 안 돼요. 확통은 안 받아주니까. 근데 자연계인데 수학도 확통을 했고, 그리고 탐구도 사탐런을 한 과목을 했다,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는 유일하게 어디만 지원이 가능하다? 고려대만 가능하다. 따라서 고대 같은 경우가 올해 교과 전형이 굉장히 빡빡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격자 내신 패턴을 보게 되면 뭐 서울대나 아니면 연대나 고대를 봤을 때 고대가 약간 연대보다도 조금 낮게 형성되는 학과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대 학생부 교과 전형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작년에 인문계 평균 성적이 1.36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2024 학년도 때 1.48이었거든요. 평균이. 그럼 재작년에 1.48, 그리고 작년에 확통이 완화됐을 때 1.36이었어요. 거의 0.1등급 이상이 올랐죠. 올해는 또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인문계는 거의 1.2등급대 선에서 지원자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학과마다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는 재작년에 평균 1.42였고 작년에 확통을 딱 열어주자마자 1.28로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뛰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사탐까지 풀어주게 되면 작년보다는 떨어지지 않겠죠. 올라가겠죠. 그럼 1.2등급 후반이 아니라 최소한 1.2등급대 중반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논술 전형 신설이 돼서 조금 교과형이 축소가 됐고, 그리고 추천 인원도 4%에서 작년에 12명으로 변경이 됐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변수로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에서 12명이 되려면 3학년 전체 인원이 300명이 돼야 되거든요. 재학생 수가. 근데 요즘 학교 인원들을 보게 되면 300명이 넘는 학교가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아무래도 인원 감소 때문에 전체 3학년 재학생 수가 3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이 12명으로 픽스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에 이 커트라인 부분에서 그만큼 경쟁률이 많아졌으니까, 인원들이 많아졌으니까 하나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에서 추가적으로 사탐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년보다 입결 상승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교과 등급별 반영 점수에서도 2등급 그리고 3등급 교과 비중이 등급 간의 간격이 좀 확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신이 2등급대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도 이제 B를 받는 학생들이 간혹 지원도 가능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을 받거나 이제 선택 과목에서 B를 받게 되면 좀 고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좀 많이 분리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 감안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하구도 있고 계열 적합형도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하구 같은 경우에서는요, 작년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인문계는 43%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자연계는 35.6%, 생각보다 충족률이 높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들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률이 높지가 않구나, 학업 우수자 전형에선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반고 합격 비율이 작년에 57%였어요. 그리고 자사고 합격 비율이 20.3%였고,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에서 합격 비율은 22.5%였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86.4%로 하구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보다는 재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이 어필이 됐고 합격률이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문계 합격자 학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한 2.17 정도가 됐었고, 자연계 합격자 평균은 좀 높았습니다. 1.8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하구 같은 경우에 특징을 좀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학업 우수자, 그러니까 내신 등급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연계 합격자 평균이 1점대에서 유지가 됐다는 것은 종합형에서는 높은 성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고대 하구를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요, 내신도 중요하긴 한데요, 생기부하고요, 그리고 모집 단위의 연결고리가 높은 학생들의 합격률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했을 때 평가 기준을 보게 되시면 학업 역량이 55%나 봐요. 그리고 자기개발 역량이 30%고 공동체 역량이 20%인데, 이 중에서 실질적인 비중 자체는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자기개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형성되는 게 학업 우수자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내신이 중요하고 내신이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래서 내신이 예를 들면 내신 좀 낮은데 제가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이거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는 장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신 밸런스가 비슷한 패턴들,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에 같은 모집 단위를 같은 학교 일반고 학생이 1.75등급 학생하고 2.16등급 학생이 같은 모집 단위에 지원을 했어요. 같은 학교 학생이고 일반고 학생인데, 그럼 내신이 굉장히 격차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뒤엎기가 힘든데, 실제 합격한 학생들 보니까 2점대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최초 합격으로. 그럼 그 둘의 차이가 뭐였냐라고 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딱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그 2등급대 학생의 패턴이 딱 눈에 보이는 게 심화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나 이런 거를 했을 때 학과 연계성 있는 심화학습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 주제들이 1학년 때 스토리화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토리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그리고 2학년 1학기보다 2학년 2학기 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스토리로 좀 심화학습이 되어 있는 형식의 보고서 학습이나 세특이 굉장히 잘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7등급 때하고 2등급 때 초반 나온 격차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엎고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 많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학업 우수자 전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고대 학업 우수자 전형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내신 등급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합격증에 도장을 찍기 위해선 자기 개발 역량, 즉 학과 연계성 있는 스토리화와 깊이 있는 심화학습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열 적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문계열은 외고 국제고 합격 비율이 높아요. 69.6%. 그 일반고 합격 비율은 19.2%밖에는 안 됩니다. 자연계열은 과고 영재고 합격 비율이 70%가 넘어가요. 70.9%. 그리고 작년에 일반고 합격 비율은 11.6%. 그리고 실제로 일반고 중에서도 보통 일반고가 아니라 과중반에 있었던 합격생들의 합격 비율이 좀 높았고, 그리고 재학생의 합격 비율이 88%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 등급을 보게 되면 인문계는 평균 한 2.23, 자연계는 2.80,
학업 우수자 전형은 굉장히 격차가 좀 심하죠. 그래서 자칫 그럴 케이스가 많이 예전보다는 적어지긴 했는데 일반고 학생 중에서 내가 2등급을 벗어나서 학업 우수자 전형으로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근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등급 넘어가는 학생들이 계열적 합격에서 많이 합격을 했네. 어떤 케이스 보니까 3등급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합격생이 나왔네. 그래서 나도 한번 지원을 해봐야지 하게 되면 생각보다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사 특목고 합격 비율이 높다 보니까 내신 자체의 경쟁력에서는 좀 낮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반고 학생들이 공략을 할 때는 내가 자사 특목고 학생들과 서류 관련된 부분이나 깊이 있는 학습이나 심화 쪽에서 경쟁을 해야 될 때 내가 내신도 좋은데 그 부분도 자사 특목고가 경쟁이 가능할 것 같아 라는 학생들은 도전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은 내신 하나만 믿고 계열적합형으로 지원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실제 면접 결시율이요 굉장히 낮아요. 계열적합형 작년에 면접 결시율이 5.8%였습니다. 그러니까 90%,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다 면접을 참여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면접의 자체가 굉장히 깊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영재고와 자연계는 싸워야 될 거고 인문계는 외고 국제고와 경쟁을 해야 될 거예요. 그 학생과 면접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반고 학생들은 좀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은 좀 고대 같은 경우에 계열적합보다는 학우를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서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새로 신설이 됐죠. 근데 작년에 평균 경쟁률이 64.88대 1이었어요. 꽤 높았죠. 아무래도 논술이 다시 고대에서 부활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논술 결시율이 57%가 넘었습니다. 경쟁률은 64.88 평균 60이 넘었는데 논술 결시율이 그중에서 거의 10명 중에 6명이 논술을 안 왔다는 소리가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작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51.7%였어요. 반 정도가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췄던 소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작년에 평균 경쟁률이 64가 넘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약 9대1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만 충족되면 갑자기 60대 1이 9대 1로 바뀌는 마법이 발생했던 게 고대였죠. 자, 그런데 올해 조심해야 될 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다. 4.8 그리고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5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추가 합격 충원율도 25%밖에는 안 됐어요.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경영대학이 올해 4.8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큼의 논술 결시율이나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논술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논술 준비에도 좀 꼼꼼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작년에 이런 통계 데이터만 보고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차례인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정시의 변화가 좀 많아요. 뭐 다군의 신설도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지금은 수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수시 같은 경우에 뭐 AI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됐다 뭐 이런 변화도 있지만 작년과 대비해서 큰 이슈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이 없기 때문에 서강대는 패스를 하고 자, 성균관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게 되면요. 고교별 15명을 추천을 하죠.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정성평가가 20%가 반영이 돼요. 출결 상황이나 아니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실제 경영력은 굉장히 미미한 편이죠. 되게 미미한 편이라 이제 아무래도 정량평가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미미해요. 예, 이걸로 합불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 이것에 발목이 잡히는 케이스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결이 좀 안 좋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불합격이 됐다라고
하는 사례도 성균관대 관계자 입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정성평가, 출결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때 큰 의미는 없을 거야, 미미할 거야 라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좀 세부적으로 발표를 다 했죠. 합격자 작년도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 인문과학 계열이 50% 컷이 작년에 1.62, 그 70% 컷은 1.70, 경영은 50% 컷이 1.41, 그리고 70% 컷이 1.48. 그리고 자연계에서 반도체 융합이 1.65 등급 정도, 공학계열 1.54, 물리학과 1.71 이렇게 쭉 발표를 했어요. 100% 컷까지도 다 발표를 했는데 보게 되면은 교과형에 일반적으로 다 1점대에서 형성이 되죠.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형인데 전 학과가 거의 대부분 50%나 70% 컷이 1등급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만큼 또 성균관대 특징 중에 하나가 충원율이 높아요. 작년에 1위가 충원율이 제일 많았던 학과가 경영학과였습니다. 경영학과가 작년에 10명을 모집했고, 근데 추가 합격 인원이 70명, 그러니까 추가 합격률이 제일 높았죠. 700%였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더 학부로 이제 65명이 추가 합격을 했고, 추가 합격률이 650%였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은 99명, 그리고 전자전기 54명, 그리고 글로벌 경영 5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학계열 111명까지 생각보다 교과 전형에서의 추합률이 높은 편이에요. 당연히 어디로 빠졌을까요? 연대나 아니면 고대나 아니면 서울대나 그 외에 많이 다른 학교로 빠지는 패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추가 합격률이 좀 높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의 평균 내신이 굉장히 높다. 그만큼 지원자들이 촘촘하다는 뜻이 되겠죠. 실제로 합격한 학생과 불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격차가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지원을 하는 게 성균관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시 전략을 잡을 때는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이 추합률이 정시에도 높게 형성이 돼요. 성균관대는. 그래서 그 추합률을 생각을 해서 좀 공격적인 전략을 잡고 그 추합을 노리고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수시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추합률이 높더라도 점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추합률이 높으니까 최소한 200%, 막 300%, 700%까지도 막 도는데 한번 내가 내신이 좀 낮더라도 한번 도전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기에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자체의 점수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점을 좀 염두하고 전략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성균관대를 메인으로 두고 가는 학생들보다 교과형에서 어떤 학생들이 많다? 위에서 떨어지는 구조다. 서해연고를 지원을 하면서 약간의 보험성, 폭넓은 전략으로 성균관대까지 생각해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내신이 생각보다 빡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형은 성균관대는 융합형도 있고 탐구형도 있고 성균인재도 있고 과학인재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융합이나 탐구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선발하는 모집 단위만 다르죠. 성균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시행을 하는데 이제 인적성 면접을 시행을 하고요. 과학인재도 면접을 시행을 하는데 학업 역량 면접이죠. 이제 교과형으로 재시문 면접을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형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작년도에 일반고 합격 비율을 좀 보면은요. 융합형의 일반고 합격 비율이 55.1%였어요. 그리고 탐구형의 합격 비율은 일반고가 32.9%였고 그리고 과학인재 합격 비율이 5.8%였습니다. 성균인재가 그나마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지원하기에 적합하고요. 그래서 보통 융합형 그리고 성균인재를 일반고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사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과 그리고 과학인재를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편입니다. 성균관대가 올해 양자정보공학과라는 걸 신설을 했죠. 그래서 탐구형에서 13명을 뽑고요. 과학인재에서 5명을 뽑고요. 정시에서 다군에서 1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슈가 있었던 의예과가 정원이 120명으로 확정이 됐어요. 꽤 많은 인원이죠.
성인 인재에서 50명을 무려 선발을 하고요. 학교장 추천해서 10명,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10명, 그리고 정시 가군에서 50명을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의예과 논술에서 10명 선발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논술이 수리형에서 10명을 선발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성균관대를 보면요, 뭔가 좀 약간 이제 입시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성균관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정시에서는 갑자기 영어 반영을 할 때 변표 정형을 하고 그러지 않나? 올해 논술 전형에서는요, 언어형 논술하고 수리형 논술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형 논술로 뽑는 모집 인원이 따로 있고 수리형 논술로 뽑는 모집 인원이 따로 있어요. 원래는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을 봤었고,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리 논술을 봤었고, 뭐 이런 패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냐면,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아, 난 수리보다는 약간 언어 논술, 인문형 논술이 좀 더 강점이 있는데, 그럼 이걸로는 자연계 학과를 지원 못하네? 근데 올해 그거를 어디가 열어줬다? 성균관대가 열어줬습니다.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언어형 논술이 필수예요. 수리형 논술은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계에서 의예과, 약학과,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반도체 융합, 에너지학과, 반도체 시스템, 지능형 소프트웨어, 이 학과들은 수리형 논술만 봅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언어형 논술 인원하고 수리형 논술 인원을 동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자연계 학과에서도 인문계 논술, 인문계 학과에서도 자연계 논술을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택은 가능하지만 인문계에서는 인문계 언어형 논술 선발 인원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자연계에서도 수리형 논술 선발 인원이 좀 더 많이 선발을 하는 건 있습니다만, 이제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게 좀 다른 얘기겠죠. 특히나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자연계만큼은 아니지만 수학적인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이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학과지만 실질적으로 수리형을 선택을 한다면 좀 경쟁률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합격 확률을 높일 수도 있을 거고, 반면에 자연계 학과인데 이분 쪽 논술을 좀 써보고 싶은데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열어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도 선택권이 생겼다라는 게 이번 논술 전형의 성균관대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가 생각보다 좀 바뀐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부 교과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형 이제 내신 90%, 그리고 정성평가 10% 선발을 하죠. 근데 성균관대랑 마찬가지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요, 설명회 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성평가 10%가 비중이 낮다. 그런데 실제 작년도 불합격 학생 중에서 1.54%가 내신이나 활동들은 굉장히 좋았고 합격에 근접한 학생들이었는데 이 출결 때문에 탈락한 아이들이 1.54%다 라고 이걸 설명회 때 얘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정성평가가 합격을 시켜줄 수는 없고 그 정도의 영향력은 없지만 출결이나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공표를 한 거죠. 그리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형이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의 학생부 교과형을 보면은 추천 전형도 있고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은 재학생들끼리의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재학생들끼리의 경쟁이거나 재학생들의 합격 패턴들이 좀 더 높고 이렇게 되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형에. 이 부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게 되면 인문계 같은 경우가 1.5, 그리고 상경계열이 1.58, 그리고 자연계열이 1.78 정도로 꽤 성균관대랑 마찬가지로 교과형의 합격 내신 평균 등급이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전형 평균 경쟁률은 작년에 평균 경쟁률이 15.5%로 높은 편이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59%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명 중에 4명이 최저를 못 맞췄다. 그 실질 평균 경쟁률은 7.1대 1, 그러니까 7대 1 정도로 굉장히 좀 낮아진 편이었습니다. 반 정도가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추권율은 평균 200%대였어요.
평균 211%대로 아무래도 서영고, 성균관대처럼 중복 합격 영향이 좀 있었다. 근데 성균관대보다 높지는 않죠. 성균관대는 좀 낮은 학과들이 200%대였고 높은 학과는 700%까지 충원율이 빠졌는데 한양대도 평균 한 2바퀴 정도는 돌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형 같은 경우는요, 한양대학교가 학생부 종합형의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서류형도 있고 추천형도 있고 면접형도 있죠. 근데 한양대는요, 이 종합형에서의 중복 지원을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럼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과 쓰죠, 종합형 3장 쓰죠, 논술 전형까지 생각을 하면 한양대만 5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학생들은 드물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류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고요, 추천형도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추천형 같은 경우는요, 고교 재적 수의 11%까지 이제 추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3합 7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의예과는 3합 4로 꽤 높은 편이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이 아니라 3개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능 관리가 되어 있고 정시까지 같이 볼 수 있는 학생들이 내신이 좋을 경우에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요,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기존에는 20%에서 올해 30%로 면접을 좀 증가시켰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면접형의 면접이 어디랑 비슷하냐? 성균관대의 과학인재 전형의 면접하고 흡사해요. 그래서 면접형 해서 얘네들은 뭐 과학인재 막 이런 식으로 안 적어놨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면접 준비 좀 해가지고 한번 지원해 볼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면접형 자체가 수학과학 재시문 면접입니다. 과학인재 전형 성균관대 어디가 지원을 많이 했죠? 과고영재고가 많이 지원을 했죠. 그래서 한양대 면접형은 일반고 출신 학생들보다는 이제 자사특목고 아니면 과고영재고 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노려볼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전략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형 같은 경우에 일반고의 합격자 비율이 좀 높아요. 45%. 그리고 합격자 평균 내식이 2.7인데 근데 일반고의 합격자 평균은 1.65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류형은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45%, 거의 50%에 육박하죠. 그럼 나머지 50%는 뭐다? 자사특목고 학생들이다. 그리고 합격자 평균 발표한 걸 보면은 2.7등급이다. 근데 일반고만 띄어서 보면 1.65다. 그럼 합격자 평균 내신이 2.7등급으로 낮게 보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자사특목고 학생들이 이제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2점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일반고만 보게 되면 한 1점대 중반 정도 선에서 합격률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 학업 역량, 그리고 심화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탐구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평가를 하는데 이 중에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진로 탐구 역량이에요.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죠. 요즘 학과 연계성이라는 것보다는 계열 적합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계열 적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한양대학교고 그 중에서 서류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신 역량보다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과 연계되어 있는 탐구 역량, 즉 아까 연대처럼 심화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좀 합격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43%였어요. 평균 합격자 평균 내신은 2.63이었는데 일반고 평균만 보면 1.94등급으로 서류형 1.65보다는 좀 떨어지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충족 비율도 좀 있어서 서류형보다는 추천형의 내신 평균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작년에 66% 정도가 나왔어요. 대략 10명 중에서
6명에서 7명 정도 최저를 맞췄고 3, 4명 정도가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한양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교과형에서도 재수생들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합격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고를 기준으로 재학생들의 합격률도 높지만 재수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2등급 대 재수생들도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좀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양대를 지원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과거 영재고 하면 자사 특목고 아이들, 이 아이들과 경쟁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일반고에 졸업생들과의 경쟁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의 합격자 비율이 57.1%였어요. 합격자 평균 내신은 2.51이었는데 면접형은 특이한 게 뭐냐면 작년에 사범대를 선발을 했잖아요. 사범대 기준으로 합격자 평균이 2.51, 그리고 면접 미응시 비율이 27.4%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1단계 기존 5배수가 7배수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면접은 20%에서 30%로 향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이런 데들에서 이제 재시문 기반 면접을 도입을 했어요. 따라서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생부 기반 면접을 봤었고 올해도 학생부 기반 면접을 봅니다. 따라서 일반고 지원을 할 때 문제도 없고 지원을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합격 패턴도 작년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면접형이 성균관대 과학인장은 비슷하다고 했죠. 이게 어디다? 공과대학이냐?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이런 데들은 재시문 기반 면접에 수학과학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면접형을 지원을 할 때는 사범대를 지원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적인 학과를 지원을 할 때는 많이 불리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과거 영재고나 자사 특목고 아이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과중반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경쟁력을 좀 키운 학생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한양대 논술이 학생부 10%를 봐요. 논술이 90%고 학생부가 10%인데 학생부의 영향력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논술로 경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문계는 인문논술, 자연계는 수리논술, 상경계는 인문과 수리논술이 병행되어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랑은 다르게 성균관대는 이게 선택권이 있었죠. 한양대는 그대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선택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특이점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을 했어요. 3합 7의 최저 학력 기준을 봅니다. 의예과는 3합 4고요. 충원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로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충원율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한양대 쓸 때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논술을 쓸 때. 왜? 논술을 쓸 때는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데를 전략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미충족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 중에서 수능 후에 논술을 보는데 수능 후에 논술을 보면서 최저를 안 봤었죠. 그래도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했고 실질 경쟁률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양대 때 굉장히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대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논술 응시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73% 수준이었어요. 그럼 논술을 보는 대학 중에 73%다 응시율이 그럼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충족 인원이 생기다 보면 그리고 세계 영역을 보다 보니까 응시율은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충원율은 좀 올라갈 거고 그리고 논술 응시율은 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논술 전형이 약간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학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6학년도 서울대부터 해서 한양대까지 좀 주요 대학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상위권 대학만 해도 이렇게 변화 내용들이 좀 많죠.
그리고 서영고 서성한을 제외한 주요 대학들도 굉장히 변화 내용들이 많고, 그 위에서 이렇게 변화가 많으면 이 여파가 줄줄이 밑으로 좀 이렇게 연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밑에 중상위권이나 이제 중위권 그룹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학생들이 좀 알고 수시 전략을 지원할 때 좀 고려를 해서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수시 모집 요강에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나 수시 원서 쓸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좀 짚어주세요. 수시 모집 요강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작년하고 변경 사항이에요. 대학들이 작년하고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그 변경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올해 입시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올해 입시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있었던 커트라인들 있죠.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했던 거, 그거 위에 선배들이 썼던 이런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하세요.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에 대한 변화도 있고, 그리고 상위권 대학부터 변화대한 내용들의 추세들이 좀 달라지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올해 좀 많아졌어요. 갑자기 1등급 초반 아니면 다 지원 안 돼요 막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합격자 발표한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성균관대도, 교과형 같은 경우에 한양대도, 그리고 위에 연대나 고대도 대부분 1점대에서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 1점대에서 형성됐던 패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못해도 한 1.5등급,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1.3등급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교과형은 높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학에서 발표했던 내용보다는 살짝 보수적으로 보셔야 지원을 하실 때 불이익이 없으실 거고, 그리고 종합형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나 이런 패턴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교과 이수 현황, 그 연계성, 거기에서 나오는 등급 등이 좀 중요하다. 근데 뭐 연대라든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등급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학과 연계성, 그리고 진로 연계성, 즉 심화 탐구를 좀 잘한 학생들한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전형들이 좀 있거든요. 특징이 어디는 일반고가 좀 합격률이 높고, 어디선 과고 특목고나 자사고의 합격률이 좀 높고,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수시 6장 카드를 좀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데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수시 6장 카드를 잡을 때 한 장이나 2장 정도는 약간의 보험성 지원도 고민을 하셔서 폭넓게 잡아 놓으셨다가, 이걸 최종적으로 언제 확정을 한다?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보시고 6월 달과 9월 달의 흐름, 그리고 수능까지의 좀 예측을 하신 다음에 9월 가채점을 보시고 최종 이 한두 장을 보험성 지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조금 더 소신 상향권으로 바꿀지 최종 확정을 9월 가채점 결과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이 정도를 보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시 전략의 베이스는 잡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좀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뭐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디테일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수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이슈들이 많죠. 작년에 뭐 의예과 때문에 올해 졸업생들, 재수생들이 많아졌다. 거기다 올해 재학생들은 황금 돼지띠로 재학생들 인원이 예년보다 많은 편이다. 또 내년 학생들은 다시 재수를 하면 2028 그 대입 개편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내년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의 하향 지원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그 여파가 올해 입시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거기에 의예과 증원에 관련된 부분이 올해 또 변경됐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의예과보다는 올해는 공학결에서 좀 타이트할 것이다. 여러 예측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상위권 대학에서도 변수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지원 전략을 잡는 수험생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좀 많이 고민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가늠해 보면서 전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왔고요.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좀 잡고 멘탈 잘 잡으시고 끝까지 잘 완주해서 원하시는 바 모든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